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해안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감입 공유하천 또는 뭐 1차 산맥 또는 뭐 경상분지 용어가 조금 낯설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해안 지형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용어도 비교적 친숙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한 번이든 또는 여러 번이든 대부분 직접 가봤던 지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역시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성실하게 공부하다 보면 이 해안 지역을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제보다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안 지형을 공부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작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 건데, 당연히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데에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럼 어떤 힘들이 과연 바닷가에서 지형을 만드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먼저 해안 지형은 파랑이 작용을 한다. 자, 파랑은 용어가 조금 낯설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파도는 형성 원인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해수면 또는 이게 호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물결을 말해요. 그리고 바람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게 지진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뭐 태풍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파랑은 그 가운데 보통 바람 때문에 생기는 물결을 파랑이라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파도란 말이 훨씬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지형학에서는 파랑이라고 이게 불러야 되지만 설명하다 보면 파도라는 말을 이렇게 섞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파도라 그러면 파랑을 말하는 거구나. 철석같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바다에서 바람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물결을 파랑이라고 한다. 쉽죠? 그다음 연안류. 자, 연안류는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가 낯설 텐데 뭐 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안선이 있고 이쪽이 육지라 그런다면 이쪽이 이제 바다가 되겠죠. 자, 육지 입장에서 바다랑 가까운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안이라고 부르죠. 해안가. 그럼 우리가 바다 입장에서 먼 바다 말고요. 육지랑 가까운 이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연안이라고 불러요. 연안. 육지랑 가까운 바다. 자, 그리고 연안류는 육지랑 가까운 바다에서 바닷물이 일정하게 흐른다. 그런 흐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바닷물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안류는 파랑 때문에 생겨요. 그 연안류란 말이 나오면 파랑도 같이 작용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원리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바닷가 지역은 당연히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경사가 진 부분은 육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바닷물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파랑이라고 하는 건 먼 바다에서부터 육지 쪽으로 다가오는데, 자, 어떤 곳은 우리가 파랑과 육지의 해안선이 완벽하게 평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파랑이 다가오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쪽이 육지고 여러분들 쪽이 이제 바다거든요. 여기에서 파랑이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쉽게 말하면 바람이 대체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파랑이 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다가올 때는 이렇게 다가오다가 육지에 닿으면 오던 힘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육지로 이렇게 올라와요. 물론 오던 방향 그대로 이렇게 밀고 올라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힘이 빠져서 다시 바다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돌아갈 때는 중력 때문에 이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이게 계속 되풀이가 되면은 육지랑 가까운 바닷물은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불러요. 연안류. 그래서 연안류는 파랑 때문에 생기고 얘는 이렇게 바닷물이 이동하는 거라서 힘이 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침식 작용은 거의 하지 못하고 주로 퇴적 작용을 한다.
일단 큰 틀만 좀 잡아두시면 돼요. 자, 연안류 어려운 설명 아니죠. 그다음 우리 조류. 자, 조류도 우리 별표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뜻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뒷부분 지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형에서 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밀물과 썰물, 만조와 간조, 조석, 간만의 차, 바닷물의 높이 변화랑 관련이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감조, 하천 설명했잖아요. 자, 조류도 마찬가지예요. 자, 단면도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게 바다고요. 경사가 지고 이제 이쪽은 육지고요. 자,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하루에 2차례씩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되풀이를 하죠. 자, 그래서 바닷물이 높아졌을 때를 우리가 만조라고 부르고요. 또는 그냥 밀물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밀물이 더 이렇게 조금 쉬운 용어죠. 자, 그래서 만조가 있고요. 그다음 바닷물이 낮아졌을 때를 우리가 간조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조석 간만의 차는 간만의 차, 조석은 아침 저녁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되풀이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육지 입장에서 봤더니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해수면에서 이렇게 치는 파랑을 일단 무시하시고요. 달과 태양의 중력 때문에 바닷물이 차올랐다가 빠졌다가 이게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 육지 입장에서 보면 바닷물이 빠졌다가 그럼 해안선은 여기였었겠죠. 그런데 이제 바닷물이 차오르면 해안선은 여기로 바뀌면서 물이 계속 차오르면서 이렇게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다가왔다가 반대로 만조가 끝나고 간조로 바뀌게 되면 다시 바닷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2차례씩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다가왔다가 빠져나가는 흐름이 생기는데 이런 바닷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한다. 조류라고 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선생님이 얼핏 이야기했지만 자, 여러분들 황해안 바닷가에 가가지고 서해안에 가가지고 멀리 있던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 다가오는 모습을 봤더니 당연히 파랑도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서 이게 물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파랑을 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을 약하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세수대 같은데 이렇게 물을 채울 때처럼 그냥 바닷물이 차오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조류는 힘이 센 편일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일까요? 네, 약한 편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침식 작용은 거의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힘이 약하다 보니까 모래 같은 것도 거의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운반해서 다른 데 가서 쌓을 수 있는 건 입자가 되게 작은 점토나 진흙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조류가 작용했다. 그럼 얘는 무조건 갯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갯벌은 무조건 조류가 만든 거예요. 자, 이것도 앞에서 한번 얼핏 설명했었죠. 삼각주 할 때 자, 조류의 작용이 약하면 삼각주가 뚜렷하게 크게 만들어지고요. 조류의 작용이 굉장히 활발하면 삼각주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대신 갯벌이 넓게 만들어진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아무튼 조류라는 말, 우리나라는 조차가 유난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지우고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갈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바람. 자, 우리가 바닷가 지역은 대체로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다는 마찰이 적으니까 바람이 당연히 세게 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세게 불죠.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바닷가에 쌓여 있는 물질이 육지로 날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육지로 날려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럼 우리가 바람 때문에도 지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체크를 좀 해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해안 지형은 앞으로 배울 대부분의 해안 지형은 후빙기에 만들어졌어요. 후빙기. 이것도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왜 그러냐면 해수면은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속 변하는데 자, 만약에 최종 빙기 때 지금보다 해수면이 되게 낮았을 때 그 당시 해안가에 만들어진 지형들은 지금은 대부분 바닷속에 잠겨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날 바닷가에 있는 지형들은 대체로 해수면이 오늘날 수준으로 높아진 후빙기 때 만들어진 거다.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형성 시기가, 형성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는 지형들도 있어요.
그런 지형들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실제로 지금도 융기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융기가 작용한 지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변동이 영향을 미치는 지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은. 자, 이것들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곧과 만의 지형 형성 작용이 나오는데, 자, 일단 기본 내용이긴 하지만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곧하고 만하고. 자, 얘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뭐 바닷가가 이렇게 일직선인 곳은 거의 없죠. 사실 자연 상태에서 완전히 직선은 없어요. 직선에 가까운 곳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대부분 울퉁불퉁 불규칙해요. 자,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이 지금 육지고요. 그 다음 오른쪽이 바다예요. 그래서 해안선을 봤더니 지금 울퉁불퉁한데, 자, 우리가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부분, 이런 곳을 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곧이라고 하는 용어는 조금 낯설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곧이라는 말 대신에 이런 단어는 익숙할 거예요. 반도. 반도. 자, 우리가 반도는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곳, 만은 그 반대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알고 있을 건데, 아니 그럼 이 곳은 반도랑 어떻게 다르냐? 자, 일단 얘네들은 서로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자, 여러분들 반도라는 말 앞에 땡땡 반도, 어떤 말을 붙여보면 한반도,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안반도, 태안반도도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태안군도 있고요, 서산시도 있고 당진시도 있고 몇 개 행정구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는 규모가 되게 큰 거고요. 이 곳은 이제 규모가 훨씬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반도가 이렇게 있다면 얘는 규모가 크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만약에 확대를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반도면 여기 조그맣 곳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곳을 우리가 곧이라고 한다. 지읒 받침이에요. 됐죠? 그래서 곧하고 만하고 일단 용어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참고로 만은 규모하고 상관없이 그냥 만이에요. 규모가 커도 만이고요, 규모가 작아도 만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이런 만을 하고 곧을 봤더니 바다에서 어떤 지형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힘인 파랑의 에너지가 조금 달라요. 어떤 곳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해서 침식 작용이 주로 일어나고요. 어떤 곳은 에너지가 분산해서 퇴적 작용이 주로 일어나요. 자, 이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곧 지역에서는 먼 바다에서부터 지금 파랑 에너지가 다가오는데 파랑 에너지가 약해지기 전에 여기 부분이 먼저 두드러 맞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수진 같은 거 고려해 보면 파랑 에너지가 실제로 곧을 향해서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물리니까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우리가 곧 지역은 파랑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한다. 파랑 에너지가 집중한다. 자, 그래서 곧에서는 주로 침식 작용이 일어난다.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에 비해서 만 지역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해수욕장 가서 보면 알겠지만, 자, 우리가 파도가 멀리 있을 때는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결로 해서 이렇게 다가오죠. 하지만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그러면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 지역에 오게 되면 여기 그림처럼 파랑 에너지가 분산하면서 파랑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퇴적 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퇴적 작용. 자, 그럼 이 그림에서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이유는 뭔가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먼 바다에서 파랑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 에너지가 여기 만 지역에서는 이렇게 훨씬 더 긴 해안선에 작용하는 거죠. 이만큼의 에너지가 여기 와서 봤더니 요만큼에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됐죠? 어쨌든 포인트는
곳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해서 침식, 그 다음에 많은 파랑 에너지가 분산돼서 퇴적 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수능 특강 본문으로 돌아가면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뭐 굳이 선생님이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 주요 지형은 뭐 이번 시간에 뒤에서 계속 설명할 거니까 뭐 설명 들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체크할 거 있으면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가 이제 추가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뭐 별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해안선을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기도 하지만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섬이 있기도 해요. 섬이.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안선이 있는데 이쪽이 육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섬이 있는 거예요. 섬. 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에 따라서 파랑 에너지가 작용하는 게 달라요. 자, 1번 지역, 2번 지역 이렇게 할게요. 자, 1번 지역은 누가 봐도 지금 고다하고 비슷하죠. 먼 바다에서부터 파랑에 다가오면 먼저 두드러 맞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에 비해서 2번은 이 바다에서만 어떤 파랑이 생기기에는 여기가 좀 좁으니까, 그리고 이제 먼 바다에서 오는 그 파랑은 이 섬이 막아주니까 여기는 파랑의 힘이 약하겠죠. 자, 이건 여기 3번 육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섬과 육지 사이, 물론 이제 섬하고 육지가 좀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퇴적 작용이 일어난다. 만은 아니지만 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록 섬이지만 뭐 고다고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침식 작용이 일어난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굉장히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갔다 온 곳이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 제주도에 있는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성산일출봉은 화산 분화굴에서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다에 있는 이제 이런 분화구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제주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산일출봉하고 제주도 사이 여기 바다는 퇴적 작용이 주로 일어나면서 지금은 여기가 모래가 많이 쌓여가지고 육지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산일출봉 갈 때 우리가 이제 뭐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나 버스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자, 이 부분은 먼 바다에서부터 파랑이 계속 때리면서 많이 깎여가지고 지금은 거의 절벽에 가까워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완경사, 이쪽은 많이 깎여가지고 급경사, 침식, 퇴적. 그것도 좀 구분해 두세요. 얘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에서 종종 물어보거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넘어갈게요. 다시 얘도 지우고 수능 특강으로. 자, 별 내용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 자, 동해안은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대체로 평행하여 해안선이 단조롭고, 자, 우리가 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동해안은 해안선이 되게 단순하고 단조롭다는 거 잘 알죠. 섬도 거의 없고요. 자, 그에 비해서 서해안하고 남해안은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대체로 교차하여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 해안이 발달한다. 자, 여기까지 서로 이렇게 비교를 좀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의 지금 소문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거 복습 조금 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해안선이 왜 동해하고 서해, 남해가 다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모은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뭘 나타낸 거냐면요, 신생대 초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대체로 평탄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방향, 가로 방향으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지금 당연히 선이 있죠. 자, 여기가 지금 지질 구조선인 거예요. 지하에 지질 구조선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신생대 제3기부터 경동성 요국 운동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경동성 요국 운동이 일어난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옆에서 봤더니 동쪽이 더 높게 솟고 그 다음에 서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덜 융기한 거죠. 물론 가장 서쪽은 거의 융기하지 않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융기한 곳을 중심으로 지질 구조선이 먼저 깎여서 커다란 하천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2차 산맥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시면 돼요. 자,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들 보라고
지금 왼손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따라 하려면 오른손으로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앞쪽으로 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일 높은 부분은 1차 산맥, 태백 산맥이나 아니면 함경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가로로 뻗은 산맥이 지금 2차 산맥인 거예요.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최종 빙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닷물이 지금 상승하면서 육지가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보세요. 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지금 펜이 해수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쪽에서 물이 이렇게 상승했어요. 자, 여러분들 해안선이 복잡할까 단순할까요? 당연히 대체로 단순하겠죠. 물론 완전히 매끄러운 건 아니지만 계곡과 그 다음에 능선 부분이 바닷물에 잠기면서 만하고 곳이 그냥 이렇게 살짝 생기는 정도였었어요. 그마저도 우리가 조금 이따 여러 가지 지형을 배우면 알 테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되게 단조로워진 거고. 됐죠? 그래서 1차 산맥과 해안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황해안하고 남해안에서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면 자, 이 산줄기 부분은 당연히 물에 잠기지 않을 거고요. 산줄기와 산줄기 2차 산맥 사이 부분은 바닷물이 쑥 들어와 가지고 많이 굉장히 큰 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곳 정도가 아니라 반도가 되겠죠. 반도와 반도 사이는 이제 과거 최종 빙기 때는 사실 하천이 흘렀던 곳이고, 그래서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2차 산맥과 2차 산맥 사이에 커다란 만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산줄기들은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비교적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뚜렷하지 않다 그랬었죠. 그러면 군데군데 이렇게 산 봉우리들이 있고 그런 곳들은 나중에 섬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황해안하고 남해안 보면은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섬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산맥이 해안선하고 수직 또는 교차하기 때문이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자, 그다음에 동해안은 지금도 경동성 요곡 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융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융기하고 있다. 그래서 융기 관련 지형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융기 관련 지형 3가지 공부했었죠. 고위평탄면, 감익공유하천, 하안단구.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해안단구까지 하면 4종 세트가 완성이 돼요. 자, 해안단구 미리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다음 서해하고 남해안은 우리나라는 이제 조차가 굉장히 커서 조류의 작용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거든요. 특히 서해안이. 그래서 갯벌이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조차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특수한 항만 시설이 발달해 있다. 자, 이걸 뭐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재밌으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대표적인 특수항만 시설로는 인천에 있는 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산 등이라고 돼 있는데 군산을 비롯해서 서해안 여기저기에 뜬다리 부두라는 게 여러 곳에 있어요. 자,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뜬다리 부두부터 볼게요. 뜬다리 부두부터. 자, 뜬다리 부두는 우리 오른쪽에 간단하게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단면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쪽이 지금 육지, 부두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시멘트 같은 걸로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닷물이 우리가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하천 지형할 때 감주 하천 할 때 한번 설명했었는데 높이 변화가 큰 곳은 8m 정도나 돼요. 건물 3층 높이.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차올랐을 때랑 그 다음에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랑 이 높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 사람이 여기에 있는 배에 곧바로 타고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에 있을 때는 뭐 배에 타고 내리면 되겠지만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럼 만약에 해수면이 이렇게 내려가면 8m를 뭐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뜬 다리가 떠 있다, 다리가 움직인다. 그리고 부두도 여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는 부두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에 뜨는 재질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부두를 만들어요.
그럼 이 부두는 해수면이 높아지면 여기 위치에, 해수면이 낮아지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부두에서부터 여기까지 다리를 연결하는데 당연히 이 다리는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움직일수록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다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일 때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온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배를 대가지고 배를 타는 거고요. 그 다음 썰물일 때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당연히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또 여기 옆에다 배를 대고 또 타고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수면이 바뀌어도, 수위가 바뀌어도 배를 타고 내리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군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서해안에 가면 되게 많아요. 좀 큰 항구에 가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위성 사진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문이라고 하는 건 인천에만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관문이 왜 생겼는지, 왜 필요한지 이제 말로 좀 설명하고 위성 사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조그만 여객선, 그 다음에 뭐 물고기 잡는 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뜬다리 부두를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규모가 되게 큰 배들이 있거든요. 국제 무역선, 막 길이가 막 150m, 막 200m 그래요. 그런 배들은 수심이 얕으면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인 인천은 굉장히 큰 국제 항이거든요. 외국이랑 무역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배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썰물 때 이렇게 수위가 내려가더라도 어쨌든 그 수심을 확보해서 배가 계속 떠 있을 수 있도록 그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갑문이라고 불러요. 갑문. 자, 위성 사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큰 이제 넓게 찍은 이제 위성 사진부터 좀 확대해서 들어갈게요. 자, 여기가 우리나라 중부 지방이고요. 여기가 서울이죠. 서울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서울 옆에 이제 인천이 있고, 인천에 가면 당연히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요. 얘가 인천국제공항이에요. 섬은 영종도에다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행기들 보이죠? 자, 아무튼 인천국제공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울 말고 이렇게 바닷가 지역에 회색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인천이에요. 당연히 인천은 항구 도시니까 자, 여기에 봤더니 이걸 지금 부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대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배들이 지금 이렇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다 배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평범한 배는 아니고 이걸 보통은 바지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넓고 평평한 그 물건 같은 거 쉽게 실을 수 있는 그런 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갔더니 뭐 어선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런 부두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큰 배가 이렇게 일정한 수위에서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 방금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배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여기도 지금 배들이 있는데 배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뭐 실제로 찾아보면 좋겠지만 좀 귀찮을 테니까 선생님이 거리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거리가 센티미터네요. 미터로 바꾸면 90m. 90m짜리 배가 이렇게 있네요. 자, 우리가 배 중에 90m는 그렇게 큰 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배는 나름 크긴 하지만 이렇게 봤더니 130m 정도. 아무튼 이렇게 아주 큰 배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부두를 만들어도 이렇게 정박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정말 큰 배들은 얘가 수심이 얕으면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길이부터 한번 재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재보니까 배의 길이가 무려 220m네요. 자, 220m면 우리 학교 운동장 있죠. 자, 저쪽 정문에서 올라오는 언덕길 그 도로 끝에서부터 우리 건물까지 직선 거리가 한 12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운동장보다 거의 2배쯤 되는 배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여러분들 50m 달리기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m 뛰어가는데도 되게 힘들죠.
여기는 무려 지금 50m를 4번 뛰고도 지금 30m가 남아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은 수심이 얕으면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다. 자, 또는 우리가 밀물대는 들어올 수 있는데 밀물대 들어왔다가 당연히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막 며칠씩 걸리는데 그 사이에 바닷물이 낮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천항에는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특별한 시설이 있는데 그걸 관문이라고 한다. 관문. 자, 정확히는 관문식 도크, 관문식 독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자, 우리가 그림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쨌든 이제 인천항이고요. 여기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약간 높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먼 바다 쪽이니까 수위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하고 이제 여기는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는 변하고 변하지 않는데 배가 어쨌든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이런 시설이에요. 자, 일단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수위가 높아요.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썰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썰물.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쪽이 지금 물이 낮은 거죠. 그때 배가 이렇게 만약에 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거든요. 이런 걸 지금 관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하고 물의 수위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 뭐 물을 뿜어내든 아니면 여기 뭐 지금 배가 없으니까 뭐 문을 살살 열든 뭐 실제로 이제 물을 뿜어내요. 그리고 여기랑 수위를 똑같이 맞추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계속 이렇게 닫아둬 가지고 여기는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수위가 똑같아지면 여기를 열어서 배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배가 들어왔으면 여기를 닫아요. 닫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뿜어가지고 물을 채우면 여기 배가 점점 떠오르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똑같아지면 수위가 똑같아지면 이번에는 여기를 열어서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닫으면 여기는 수위가 낮았는데 수위가 높은 곳으로 지금 배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문만 있으면 배가 얼마든지 더 높은 곳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자, 그 반대 과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관문 이렇게 2개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가 수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인천처럼 커다란 국제항에는 이런 관문을 이용해 가지고 수위를 일정하게 만들더라.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뭐 조금 설명이 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인천에 있는 이 관문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일대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봤더니 다른 지역은 지금 막 도시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항구 시설이고 그러는데 여기를 보니까 누가 봐도 옛날에는 섬이었는데 지금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육지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은 어떤 언덕이 있죠. 여기가 되게 유명한 이게 섬이에요. 과거의 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를 가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바이킹으로 제일 유명한데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타야 되는 바이킹 월미도죠. 월미도. 얘가 월미도예요. 월미도. 그럼 월미도 바이킹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월미도 바이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가면 재밌다고 하는 게, 자, 우리가 바이킹 타면서 조금만 걸어가면 여기에 이 인천에 있는 관문에 대한 전시관도 있고 충분히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길게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월미도 바이킹을 타러 가면 타고 나서 정신이 좀 어질어질할 때, 야,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 여기 관문식 독 배웠는데 한번 가보자. 조금만 걸어가면 되잖아요. 한 번쯤 구경하고 오세요. 됐죠? 자, 그래서 관문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뜬다리 부두 설명하기 전에, 자, 이런 관문 시설이 북한에도 있어요. 그것만 짧게 살펴볼게요. 북한에. 자, 북한도 우리나라 인천 앞바다만큼은 아니지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런 관문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에 만든 건 아니고요. 북한도 딱 한 군데에다가 관문을 만들어 놨어요. 자, 다시 이쪽이 원산, 위도가 똑같은 곳, 약간 내륙의 평양을 지나가는 큰 강, 대동강. 자,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지금 평양이 있어요. 평양.
자,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한다면 아마 학생들이 평양 좀 자세히 보여달라고 아마 난리일 텐데 집에서 구글어스 깔아서 보세요. 평양을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학생들이 자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평양. 자, 아무튼 이 평양을 흐르는 대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하구 쪽에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이 도시는 우리나라 인천하고 비슷해요. 서울, 인천, 평양, 남포예요. 남포. 남포라는 도시 이름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도 당연히 이제 뭐 중국이나 그런 데서 배로 물건을 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고 싶으니까 여기 대동강 하구에다가 뚝을 쌓았어요. 자, 뚝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얘가 지금 대동강 하구에 쌓은 뚝이에요. 얘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범한 뚝이고요. 그 다음에 배가 드나들 수 있으려면 당연히 여기도 관문이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동강 하구에 있는 서해 관문이에요. 서해 관문. 좀 알아두세요. 여기도 좀 자세히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구분이 좀 될 거예요. 여기도 봤더니 여기에 지금 관문 하나 있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관문 하나 있죠. 여기는 지금 닫혀 있고 여기는 지금 열려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는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이제 밀물과 썰물 때에 따라서 수위가 바뀐다. 하지만 배가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다. 됐죠? 참고로 이 서해 관문은 북한에 있는 어떤 구조물 가운데 규모가 3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북한이 되게 자랑하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뜬다리 부두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었죠. 뜬다리 부두. 자, 이건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더 좋긴 하는데 이게 위성 사진으로도 충분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지금 인천이었죠. 인천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천 마주보고 있는 곳, 여기 파란색이 많은 곳. 자, 파란색은 지도에서 공장을 뜻해요. 여기 회색은 도시, 아파트나 주택들. 여기 파란 데는 지금 공단, 공장인데 여기가 안산이에요. 안산. 수도권에 있는 대표적인 공업도시. 어쨌든 안산.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더니 자, 여기가 경기도, 여기가 충청남도 태안반도. 태안반도. 그리고 경기도 끝에 충청도랑 마주보고 있는 곳에 가면 이제 여기도 공장들이 많아요. 공장들이 여기 많죠. 여기가 어디냐면 평택이에요. 평택. 자, 평택에 이제 여러 공장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수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좀 확대를 할게요. 여러분 좀 징그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확대를 했더니 자, 이게 뭐 같아요?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럼 우리가 자동차는 이렇게 뭐 크레인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실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동차는 지가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어떤 큰 배, 물론 자동차 전용 운반 선박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실냐면은요, 여기에서 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얘가 지금 부두고요. 얘는 지금 움직여요. 썰물 때는 내려가고 밀물 때는 올라오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이제 자동차를 운반하는 큰 선박을 이렇게 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랑 좀 분리돼 있죠. 얘가 지금 경사로인데 얘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싣고 내리거나 할 때 뜬다리 부두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에도 보면은 마찬가지 이렇게 시설이 있죠. 좀 흐릿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가면 평택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도 얘가 지금 부두고요. 여기가 지금 뜬 다리죠.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거나 내릴 수 있다. 뜬 다리 부두는 꼭 군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황해안 조금 큰 항구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뜬 다리 부두네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꼭 이렇게 황해안 바닷가 가면 이렇게 뭐 회 먹으러 가면 정말 뜬다리 부두가 눈에 보일 거니까 저거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라고 같이 간 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을 거니까 일단 잠깐 끊고 이제 해안 침식 지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4번 해안 침식 지형으로 들어갈 건데요. 얘는 뭐 내용이 되게 적기도 하고 되게 쉽거든요. 빨리 설명할게요. 자,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해안 침식 지형, 침식 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당연히 여기는 많이 아니라 곳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바닷가에서 침식 작용을 한다. 얘는 파랑밖에 없어요. 조류나 연안류나 바람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퇴적 작용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얘는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파도가 파랑이 계속 때리는 곳이에요.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럼 거기에는 모래나 진흙 같은 게 쌓여 있진 않겠죠. 그리고 계속 깎다 보니까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암석은 기반암이라고도 그래요. 우리가 땅을 파 내려가다 보면 당연히 밑에 바위가 나올 건데 기반을 이루는 암석이라 그래서 침식 해안은 당연히 암석 기반암이 드러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런 용어들은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설명한 다음에 정리할게요.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다시 칠판 하나 꺼내고요. 그림을 또 못 그리지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육지는 경사가 이렇게 져 있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바닷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단면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해수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해수면에는 바람 때문에 계속 물결이 치는데 이 물결을 우리가 지금 파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파랑이 계속 여기 와서 때리는데 이 장소는 당연히 우리가 곳이겠죠. 많은 파랑의 퇴적작용, 곳은 파랑의 침식작용. 그래서 이 파랑이 여기를 계속 때리는데 당연히 파랑은 여기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당연히 물결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침식작용은 여기 해수면 근처에서만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뭐 하루 이틀 때려가지고는 티도 안 나지만 뭐 10년, 100년, 1000년 물이 계속 여기 육지를 때리다 보면 당연히 깎이겠죠. 깎일 때 어떻게 깎이냐면 해수면 근처만 계속 깎이는 거예요. 점점 육지는 깎아지고 이제 파랑은 더 육지까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여기 해수면보다 조금 낮은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깎여 들어가고요. 파도는 계속 이렇게 치는 거고 파랑은 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깎여 들어가면 여기 위에는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면도를 그리면 바닷가 지역은 곳 지역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울 건 지워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지우면 곳 지역 암석 해안은 이런 게 기본 형태다. 자, 이제 여기서 지형 용어를 쓸게요. 자, 이렇게 파랑이 침식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렇게 넓고 평평한 이런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파랑이 침식해서 만들어 놓은 무대다. 대지다. 파식대라고 불러요. 파식대. 그다음 파식대가 생기면서 파식대 안쪽에는 지금 절벽이 만들어졌죠. 이런 절벽을 바다가 침식해서 만들어진 절벽이다. 해식애라고 불러요. 용어를 좀 통일하면 좋겠지만 파식애로 통일하면 좋겠지만 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파랑이나 뭐 바다나 그래서 파식대, 해식애가 이렇게 생기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파식대는 점점 넓어지고요. 해식애는 점점 바다에서 후퇴하겠죠. 그런 선택지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육지라고 하는 게 암석이라고 하는 게 균일하지 않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단단한 곳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완전히 매끄럽게 깎이는 건 아니니까 파랑 에너지가 조금 많이 모이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석이 깎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런 지형은 지금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깎이는 과정에서 단단한 부분이 마치 촛대처럼 막대기처럼 파식대 위에 남아있기도 해요. 자, 이런 지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색깔 달리 할까요? 얘는? 자, 이런 지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다에 있는 막대기 시스텍이라고 불러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얘가 이제 파식대를 지나서 여기 해시계를 때리는 과정에서 약한 부분이 먼저 이렇게 동굴처럼 깎일 수도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지형을
바다가 침식해서 만들어 놓은 동굴, 해식동이라고 불러요. 해식동. 자, 그다음에 시스텍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식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기묘하게 깎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형을 우리가 씨아치라고 부른다. 아이고 아침이란다. 자, 씨아치라고 부른다. 됐죠? 그래서 해식동, 씨아치, 시스텍 같은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의 이제 형성 과정에서 공통점은 다른 곳에 비해서 약하거나 강한 부분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침식이 차별적으로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된 형성 원인은 차별 침식이에요. 차별 침식. 차별이란 말 앞에서 한번 나온 적 있죠. 침식 분지할 때 같은 용어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암석 해안의 기본 지형은 파식대, 해시계. 그 다음 시스텍, 씨아치, 해식동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되게 쉽죠? 그럼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여기 파식대까지 지금 설명이 됐죠? 뭐 읽어보시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을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해안 단구라는 걸 설명할 건데 여기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해안 단구.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 지리를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용어만 보고도 대충 어떤 지형인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해안가에 있는데 단구, 계단 모양의 언덕이다. 자, 아까 단면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있죠. 근데 여기 언덕이 그냥 경사면이 아니라 여기가 계단 모양으로 생겼구나. 그런 지형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하안 단구를 공부했잖아요. 됐죠? 됐죠? 자, 그런데 이게 해안 단구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얘는 과거에 융기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라 그래요. 융기해서 만들어진 지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조금 이따 정리해 줄게요. 과거에는 분명히 이제 바닷물의 영향을 받던 곳인데 지금은 융기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과거에는 물의 영향을 받았으나 지금은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증거로 둥근 자갈, 여기는 바닷가니까 이제 조개 껍데기, 그런 게 해안 단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아무튼 얘도 형성 과정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기에는 여기서 뭔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한 다음에 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그림 간단하게 그리면서 우리나라 해안 단구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칠판을 꺼내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우리 융기랑 관련된 거니까 주로 동해안 지역이에요. 동해안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단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육지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여기 해수면이 있어요. 됐죠? 자, 이제 이 해수면을 현지 해수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과거에 간빙기 때 해수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간이라고 적을게요. 1번 간빙기. 간빙기 때 해수면은 그냥 우리가 편의상 현재 해수면하고 거의 같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좀 달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과거 간빙기가 유지되는 동안 자, 이렇게 해수면이 여기였었고요. 당연히 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육지가 깎여가지고 여기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파식대와 해식애가 만들어졌어요. 지울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과거 간빙기 때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동해안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해서 융기가 일어나요. 융기가.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융기가 일어나는 속도는 이제 해수면이 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디니까 얘가 어쨌든 융기가 일어나고 있더라도 간빙기 때 그 해수면을 기준으로 파식대가 당연히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최종 빙기로 바뀌었어요. 편의상 최종 빙기라고 한 거고 이제 빙기로 바뀐 거예요. 자, 빙기로 바뀌면 해수면이 당연히 위치가 달라지죠. 얼마만큼 달라지냐면 오늘날에 비해서 100m 이상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는 2번 과거의 최종 빙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최종 빙기.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얘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다시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날 3번 후빙기 해수면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바닷물은 기후가 변화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안 땅 지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융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내려갔다 올라와서 봤더니 땅이 융기를 해서 이렇게 융기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옛날 땅은 지울게요.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그러면 과거 간빙기 때 만들어졌던 그 당시에 이제 육지는 지우고 후빙기 때 육지를 봤더니 융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선생님이 좀 여기 좀 극단적으로 그렸네요. 실제로 여기보다 훨씬 낮아야 될 텐데. 자, 아무튼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과거에는 분명히 간빙기 때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파랑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파식대였는데 지금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 융기량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30m, 뭐 40m 융기한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계단 모양이니까 이 전체적인 지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닷가에 있는 해안 단구라고 불러요. 해안 단구.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이제 용어가 바뀌냐면요. 과거에는 파식되었지만 지금은 단구면이 되는 거예요. 단구에서 면, 평평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과거에는 해식애였지만 지금은 단구애로 이름이 바뀌어요. 단구애.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과거에 바닷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육지지만 그 증거로 둥근 자갈이나 조개 껍데기가 나오는 곳이고요. 됐죠. 됐죠? 그다음 자 이렇게 융기한 다음에 그리고 해수면이 한동안 계속 이제 유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역에서는 지금 다시 파식대와 해시계가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을 지형도로 나타내게 되면 바닷가랑 가까운 여기는 우리가 동해안 지역이라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급경사 또는 이렇게 지금 파식대와 해시계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해안 절벽이 나타나기도 해요. 급경사 또는 해안 절벽. 그다음에 여기는 평지 또는 완경사. 그다음 여기는 과거에는 거의 절벽이었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절벽까지는 아니고요. 급경사. 그리고 우리가 동해안 지역인데 절벽 또는 급경사, 완경사, 다시 급경사가 이렇게 바다에서 멀어지는 순서대로 나타나면 여기는 해안 단구 지역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는 당연히 침식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곳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됐죠? 됐죠?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해안 단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대체로 단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황해안 쪽은 완만하고 동해안 쪽은 경사가 되게 급한데 자 여기 급경사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기가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해수면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안 파식대가 융기하면서 아주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평지에서는 집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가 급한 곳에는 도로 같은 거 만들기 힘들지만 평지가 있으니까 도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인간이 알차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성 과정 여러분들 여기다가 조금 추가를 해도 돼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수면 변동이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자, 아무튼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지형도를 보고 우리가 해안 단구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해안 단구 정동진이라고 써 있죠. 자, 여러분들 정동진 되게 유명한 곳이죠. 정동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해돋이로 유명한 곳. 왜? 자, 글자 그대로 정동쪽이래요. 어디에서 정동쪽이냐면 우리나라 경복궁에서 광화문에서 정확히 동쪽이 정동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중심은 서울 한양이고요. 거기에 정동쪽이니까 그리고 마침 여기가 경치가 좋아서 사람들이 이제 해돋이 보러 많이 가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 12월 30일이라고요. 1월 1일은 가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가서 해돋이 보는 건 정말 힘들어요.
선생님 성격에는 안 갈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해돋이로 되게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가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건데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해요.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기차가 오는데 여기에 있는 기차역이 전 세계에서 바다랑 제일 가까운 기차역이에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옆에가 바다예요. 가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정동진역에 내려가지고 남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오른쪽이 육지고 왼쪽이 바다일 건데 가본 친구들은 알 테고 나중에 가보면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이 육지고 왼쪽이 바다일 건데 이렇게 바다 바라봤더니 바닷가에 땅 위에 배가 한 척 있어요. 배는 아니고요. 호텔이에요. 호텔. 여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바닷가 지역에다가 호텔을 지어놓은 거예요. 배 모양으로. 그런데 그 배가 있는 곳을 잘 보시면 자, 여기가 이렇게 지금 바닷물이고요. 동해바다고 여기가 이렇게 거의 절벽이에요. 거의 절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체로 이렇게 평탄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커다란 배 모양의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다시 이렇게 평범한 산이 나타나거든요. 자, 여기가 어디일까? 어떤 지형일까? 바로 해안 단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동진 하면 해돋이, 그래 낭만의 어떤 지역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리를 전공한 사람들은 정동진 하면 해안 단구. 그리고 여기를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답사하러 이게 자주 가요. 선생님도 답사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래요. 자, 삽 들고 왔지? 자, 저기 보이는 데가 해안 단구니까 가서 땅 한번 파보자고. 그럼 남들은 이제 여기 놀러 가는데 여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땅을 파보는 거예요. 정말 둥근 자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아무튼 여기 정동진에 있는 이 해안 단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정동진이 자주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동진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여기는 해안 단구 물어보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다시 지형도 보고 정리를 하고 이번 영상 마칠 텐데, 자, 여기를 봤더니 여기는 지금 바닷가까지 계속 급경사죠. 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지금 사람이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를 비롯해 가지고 정확히는 이렇게가 여기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완경사예요. 완경사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호텔이 있는 곳은 여기에 이렇게 호텔이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해안 단구다. 해안 단구다. 그리고 지형도를 또 이렇게 잠깐 보면은 여기 바닷가에 봤더니 조금 이상하게 생긴 기호가 있죠.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는데, 자, 이걸 뭐 좀 징그럽다고 말한 친구들도 있는데, 자, 얘는 지형도가 조금 간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좀 더 정확한 지형도에서는 정확히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바닷가에 있는 어떤 지형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마치 우리가 앞에서 인공 제방 있었잖아요. 기찻길처럼 생긴 거. 자, 그거랑 비슷하게 지형도에서 어떤 특별한 기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걸 쓴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들 바닷가에 우리가 해시계가 있어요. 근데 해시계의 높이가 만약에 한 8m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8m면 여러분들 건물 거의 3층 높이거든요. 꽤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지형도에서는 10m보다 높이가 낮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 등고선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이 지형도에서는 여기랑 여기랑 지금 100m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고선 하나가 20m 간격이거든요. 그럼 20m 간격이기 때문에 높이가 10m인 그 절벽은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등고선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지금 절벽이구나라는 뜻이에요. 절벽.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기호가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해서 침식작용이 일어나서 해시계가 만들어진 곳이구나. 그렇죠? 그럼 장소는 여기는 이제 곳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형도에서 바닷가 지역은 대체로 지금 절벽 또는 여기 등고선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급경사죠. 촘촘하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가를 비롯해서 여기는 지금 등고선의 간격이 넓다. 그리고 여기 거리를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거의 1km잖아요. 1km면 여러분들 걸어서 15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꽤 넓은 곳에 평지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대체로 완경사.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집도 있는 거고 호텔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는 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고요. 됐죠? 이런 지형이 해안 단구고요. 자, 키워드는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근데 플러스 알파. 자, 여러분들 파식대가 융기하면 당연히 해안 당구가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해수면이 하강해도 땅이 융기한 것 같다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융기 또는 해수면 하강으로 이렇게 해안 단구가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선택지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꼭 융기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해수면이 하강할 때도 만들어지니까 선택지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옳은 설명이구나라고 선택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위성 사진 조금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황해안에는 해안 단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황해안 지역도 사실은 조금은 융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해안이 상대적으로 많이 융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있긴 있지만 뚜렷하지도 않고 규모도 애매하고, 그래서 황해안 지역에 있는 해안 단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해안 단구가 있다 또는 동해안이 있다, 지형도에 동해가 있다, 그러면 얘는 지금 해안 단구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방금 설명했던 정동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정동진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면 어딨지? 잠시만요. 정동진을 찾아보면 자, 여기가 정동진이에요. 여기가 정동진인데, 자, 일단 지금 위성 사진만 보고는 느낌이 좀 안 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런 곳은 지금 급경사니까 우리가 동해안은 경사가 대체로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 바로 옆에도 급경사, 그러니까 평지가 없으니까 사람이 살기 좀 힘든 거죠. 근데 이렇게 와서 봤더니 조그만한 마을이 있고요. 이 마을도 왜 생길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명히 나무가 심어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봤더니 배 모양의 건물 있죠.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호텔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평평하니까 지금 주차장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농사도 짓거든요. 자, 이런데 봤더니 집도 있고 지금 농사도 짓고 있잖아요. 평평하니까 여기가 바로 해안 단구면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얼마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입체로 한번 봐볼게요. 물론 여러분들 하늘에서 본 것만으로도 여기는 평범한 산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체로 평평하다는 거 지금 느껴지시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 단구 부분이에요. 정동진에 있는 해안 단구. 자, 얘를 이렇게 지금 3D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봤더니, 자,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니지만, 그쵸?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니지만 좀 느낌 오죠? 느낌 오죠? 그래서 여기는 급경사, 여기는 당연히 물이고요. 여기는 급경사, 대체로 완만한 거의 평지에 가까운,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평범한 산지.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해안 단구다. 됐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해안 단구는 과연 정동진에밖에 없느냐? 아니죠. 동해안인데 얘가 곳이다. 그러면 다 해안 단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평범한 산지인데 이쪽은 지금 바닷가까지 급경사가 아니라 집도 있고 농사 짓고 있죠. 그다음에 평평하니까 이렇게 도로도 있는 거고, 여기도 해안 단구고요. 그 다음에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또 되게 유명한 해안 단구가 있어요. 자, 동해안에 있는 곳 중에 제일 유명한 곳, 호미곶. 당연히 여기도 과거에 파랑에 의해서 침식작용이 되게 많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볼게요. 여기 이렇게 봤더니, 자, 먼 바다 쪽은 침식작용이 많이 일어났을 거고, 여기는 지금 만 쪽이니까 이쪽으로는 지금 침식작용이 별로 안 일어나겠죠. 그쵸? 그 결과 해안 단구가 어디에 있냐면은요, 이쪽에는 해안 단구가 없고요. 그쵸? 여기 바닷가까지 지금 급경사고 겨우 지금 이렇게 도로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 동해 쪽을 봤더니 해안선 바로 옆에가 산이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지금 여기 다 농사 짓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다 해안 단구예요. 해안 단구. 그래서 여기 바닷가를 따라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해안 단구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경사가 급한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런 평지 단구변이 알차게 이용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본다. 됐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그냥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다기보다는 이렇게 보다가 눈에 문득 띄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짧게 한 1분 정도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건 우리 교재에 있는 지형도인데, 자, 지형도를 봤더니 동해예요. 동해야? 그럼 우리가 동해안하고 관련된 지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바닷가를 봤더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상한 기호들, 약간 징그러운 게 있죠. 이 기호들이 지금 해안 절벽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봤더니 대부분 이제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곳에 이런 지금 절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 또는 이런 걸 봤더니 얘가 지금 바다인데 원래 이렇게 지금 사방이 지금 절벽으로 둘러싸인 거죠. 이런 게 바로 시스택이에요. 시스택.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기 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려고요. 그다음 여기를 봤더니 여기는 지금 급경사 거의 절벽. 그런데 그 바로 안쪽으로 봤더니 경사가 완만한 곳이 있고요. 여기도 경사가 완만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평범한 산지.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지금 경사가 완만한 지역인데 네모난 집들도 있고요. 여기 밭농사도 지금 짓고 있죠. 여기가 바로 해안 단구예요. 해안 단구. 됐죠? 그래서 이제 맨날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면 그 증거로 둥근 자갈이 나온다. 그리고 이 지형은 그 집안 융기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언제 만들어진 거냐? 신생대 제3기 이후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거다. 그런 것들을 주로 물어봐요. 됐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엔 해안 퇴적 지형 설명하도록 할게요. 영상 듣느라 수고했습니다.